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제주 지역에 사는 분들은 불안한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오후에 제주 서귀포시 근처 바다 밑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수준의 지진으로 제주 섬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로 10여 차례 여진이 더 이어졌는데요. 앞으로 지진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렇게 행동하셔야겠습니다. 제일 먼저 단단한 식탁이나 탁자 아래로 몸을 피해 주시고요. 밖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뒤엔 공원 같은 넓은 공간을 찾는 게 좋겠고요. 운전 중이셨다면 차키를 꽂아두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 발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 지진 1년 정도도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지진 대피 요령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봅니다. 12월 1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새농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 나갑니다. 자, 이번 주 새농 세 번째 힌트 지금 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 퀴즈.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이 열매 하면 다람쥐가 생각이 먼저 나죠. 다람쥐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 하루 약 200여 개의 이것을 땅속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 나누어 저장하는 습성 때문에 대부분은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죠. 잃어버리긴 했지만 이듬해 봄이 되면 땅속에 묻혀 있다가 하나 둘씩 싹을 비우고 결국 울창한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다람쥐에게 맛있는 열매를 제공해 주죠. 사실 우리 인생에도 사라진 이 열매와 같은 잃어버린 시간이 있기 마련이지만 세상에는 필요 없는 시간도 의미 없는 순간도 없다는 의미일 겁니다. 모든 시련은 먼 훗날 나를 위한 단단한 자양분이 돼줄 테니까 말이죠. 쌀쌀한 겨울날 이것으로 만든 묵, 참 별미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철폐할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영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했었는데요. 이걸 철폐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농림산성이 영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 관련 수입 규제 철폐 문제를 놓고 내년 2월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공모 후에 이견이 없으면 내년 봄쯤에 수입 규제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수입 규제 해제 대상은 후쿠시마현 버섯, 가다랑어 등 일부 수산물과 미야기현에서 생산된 버섯과 죽순 등 9개 현의 23개 품목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 생산된 품목은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입이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증명서가 없어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국이 내년 봄쯤에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해제를 시작하게 되면 남아있는 곳은 우리나라, 중국 등 13개 국가 또는 지역뿐입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에 대해서 미국이 지난 9월 달에 이걸 다 해제했고요. 유럽연합도 10월 달에 일부를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현에서 잡히는 우럭에 대한 검사 결과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서 출하 제한 조치를 해제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4월 달에는 후쿠시마현 인근 앞바다에 잡힌 우럭에서 킬로그램당 27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는데 일본 정부의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100베크렐보다 2.7배나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검사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자 8개월 만에 우럭 출하를 재개한 겁니다. 한편 후쿠시마 해역에서의 수산물 출하 제한 조치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네. 자, 그 원전 소식을 하나 더 보자면 그 오염수를 걸러내고 남은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용기가 있는데 이게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걸러낸 방사성 폐기물을, 그러니까 슬러지를 보관한 용기가 있는데요. 수명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하는 회사인 도쿄전력이 이걸 교체하는 일정을 늦게 잡았고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원전에서는요, 처리해야 될 방사성 폐기물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 또 도쿄전력 측에서는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달에 일본 기자클럽 취재단에 같이 참가해서 폐로 작업 중인 후쿠시마 원전 내를 직접 방문해서 슬러지 보관 용기를 실제로 지켜봤는데요. 네. 원전에서 매일 발생하는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다액종 처리 설비를 통해서 걸러내고, 그리고 이 걸러낸 물을 일본 정부는 처리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처리수를 희석해서 2023년 봄에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입니다. 문제는 다액종 처리 설비를 통해서 걸러낸 방사성 물질의 처리 부분인데요. 오염수를 거르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바닥에 침전시키기 위해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은 끈적끈적한 상태의 슬러지가 발생합니다. 도쿄전력은 이 슬러지를 2013년 3월 달부터 전용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용기가 3,373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용기는 폴리에틸렌과 스테인리스 이중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이 계속 그것 때문에 용기가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고 하는데요. 네. 도쿄전력은 앞으로 2023년 7월달 이후에 용기가 수명을 다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만,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올해 6월달에 자체 평가를 통해서 이미 31개 용기가 사용 연수를 넘겼다는 견해를 도쿄전력에 전달했고요. 앞으로 56개가 향후 2년 안에 수명이 끝난다고 합니다. 네. 이걸 옮겨 담는 것도 큰 문제겠네요. 빨리 좀 새로운 용기를 마련해야겠는데요. 네, 용기를 빨리 교체해야 되긴 합니다만, 도쿄전력은 올해 8월 달에야 방사선량이 낮은 슬러지가 든 용기 한 기로 시험 교체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교체 완료에 무려 한 달이나 걸리는 데다가 규제위원회는 작업을 할 때 이 방사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흩어질 우려가 있어서 방법도 바꿔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명에 대한 슬러지 중에는요, 방사성 물질인 스론튬 농도가 기준치의 1000배 이상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도쿄전력은 용기 뚜껑 개폐를 원격적으로 실시하겠다 밝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또 확실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슬러지뿐만 아닌데요. 도쿄전력은 사고 직후에 4호기 옆에 그 두 건물 지하를 저수소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 방사성 물질을 줄이게 해서 세슘을 흡착하는 제올라이트를 재운 흙주머니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총 26톤이고 지금도 오염수에 잠겨있다고 합니다. 네. 2019년에 측정한 이 주머니의 방사선 양은요, 최고가 약 40워트로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약 1시간 만에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선이 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도쿄전력은 2023년 이후에 원격 로봇을 투입해서 흙주머니를 회수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시기, 회수 후에
어디서 보관할지 방법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후쿠이 대학교 한 교수는요, 이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정부와 도쿄전력이 밝힌 폐로 완료까지 남은 시간은 30년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폐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방사선 폐기물의 처리, 보관, 처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이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농업계가 노력을 하면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농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행동에 나설 경우에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의 최대 7%를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투자센터와 유럽부흥개발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연구 내용인데요. 네. 농업계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기후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농축산업 활동이 기후변화 완화에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가 된다면 2030년 지구에서 발생하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3%, 최대 7%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은요,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 그런 돈에 이르는데요. 이렇게 영향이 큰 것은 농업계가 배출하는 탄소량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업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21에서 37%까지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네. 유엔의 식량농업기구 투자센터와 말씀드렸던 유럽부흥개발은행 측에서는 이 농업계 탄소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탄소를 줄일수록 결국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식품이나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바꿔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농가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주게 되면은 이게 수익 창출 모형을 구축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관계자는요, 농업은 탄소 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연대의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소농들,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작은 농업들이 이 같은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할 때 경제적으로 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라면서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업과 각국 정부도 경영 구조 그리고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기업과 금융권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와 영농법을 투자하고 또 각국의 정책 입안자는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유럽과 미국의 농자재 업체들 중에서는요, 농가가 적정량을 시비해서 탄소 배출을 줄였을 경우에 면적당 감축량에 따라서 비료값을 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네. 유럽부흥개발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탄소 중립 목표에 맞게 대출을 조정하고 자산관리 회사들은 기후변화와 연관해서 위험 요소를 관리하게 되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업계 탄소 감축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다국적 농업기업 몬산토라는 곳에 대해서 가끔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미국 네. 메릴랜드주 검찰에서 이 회사를 기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메릴랜드주가 몬산토가 판매한 폴리클로네이티드 비페닐 성분이 메릴랜드주의 수질과 생태계를 오염시켰다면서 오염된 환경을 회복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몬산토에 청구하겠다면서 기소했습니다. 기소를 받은 메릴랜드주 검사는 몬산토가 이 독성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PCB라고 영어로 줄여서 부르는데요. PCBS를 계속해서 생산했다며 해당 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도 계속 이걸 생산하면서 그 책임 소재가 명백하게 회사 측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기 화합물질인 PCBS는요, 전자장비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인데 몬산토가 아로클로르라는 상품명을 통해서 해당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1929년 미국에서 생산되기 시작했고요. 1979년 미국 내 생산이 중단되기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무려 130만 톤의 생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제조 수입이 금지가 됐고요. 다이옥신 그리고 DDT와 함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지정이 됐습니다. PCBS는요, 사람 간의 호흡기에서 매우 해롭고 사람의 이제 간과 호흡기에 굉장히 해롭다고 하고요. 토양과 하천에 잔류성을 보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그런 물질입니다. 2018년 바이레인스 대 몬산토는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기소는 그 누구에게도 혜택이 없다면서 몬산토는 메릴랜드주의 강과 땅 그 어디에도 유해 성분을 방출한 적이 없다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합니다.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이 원래는 국방에서 쓰이고 있었던 방위산업 로봇 기술이 농촌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촌에 좀 적용하려고 하는 국내 한 스타트업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 마치 그 군인들이 대민 지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정말 그렇네요. 네. 방위산업 기술을 농업에 쓴다. 어떤 네. 면에 적용이 되나요? 일단은 좀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요. 1년에 600명이 넘는 농부분들이 크고 작은 농약 중독 사고를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농기계를 다루다가 뭐 전복되거나 추돌 사고를 당하는 또 안타까운 사연들도 좀 많이 있게 되는데 이 농기계의 치사율이 교통사고 치사율의 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여러 가지 특수기계들이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매우 덥거나 추운 날에 논밭에서 일하시는 농부들이 다치는 사고도 꾸준히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고가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또 농작물의 생산성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스타트업에 계시는 분이 이제 방위산업에 한 15년 이상 일을 하신 대표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민지원처럼 로봇을 만약에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농촌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상당수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이 중독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로봇이 대신 일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우리가 로봇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처럼 생긴 로봇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한 트랙터 같은 모양인데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거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근데 자율주행하면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막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네모난 판에 바퀴 같은 게 달려서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뭐 합치거나 아니면 그 위에 물건을 실 수 있어서 천천히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애완동물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오. 그런 것처럼 사람 옆을 이렇게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정도 속도로 다니면서 농약을 뿌려주는 뭐 이런 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묵묵하게 일한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농부를 따라다니면서 과일을 따고 뭐 퇴비를 뿌리는 이런 작업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요. 또는 농약 살포를 비롯한 위험한 작업을 대신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을 거의 다 개발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포도나 사과의 명산지로 유명하죠. 경북 영천의 농가와 농부들에게 이것을 좀 지원할 예정인데 네. 과수농장 지원 로봇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완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국방 방위 쪽 기술이 네. 상당히 그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쟁에 쓰이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거기서 익힌 노하우를 이제 농업 쪽으로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가져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농업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판에다가 밑에 바퀴 같은 게 달린 건데 그 위에다가 일종의 모듈처럼 로봇 팔을 뭐 다양한 것을 이렇게 꼽을 수 있거나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농약을 살포하는 모듈을 이제 그 위에다 장착을 하게 되면 하루는 분무기, 그렇죠. 하루는 뭐 가위, 뭐 이런 식으로 할 네, 수 그렇죠. 있겠네요. 역시 되게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 과수농장의 지형을 일단은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스스로 인식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서 네. 골고루 이제 농약을 뿌리는 거죠. 수학 모듈, 그러니까 그 어떤 따는 모듈을 장착을 하면 여기엔 또 무인 잠수정 기술이 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인 잠수정 기술이 적용이 돼서 로봇 팔이 또 섬세하게 움직이면서 포도 사과를 또 이제 다치지 않게 차곡차곡 이제 따서 저장을 하는 약간 사람과 같은 섬세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퇴비를 운반하는 모듈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농부가 하던 이제 뭐 세 가지죠. 농약을 살포하고 수확하고 퇴비 운반하는 일을 도와주는 이런 로봇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밭 환경이 다 다른데 그렇죠. 하우스 안도 그렇고 그 길을 이렇게 계속 다닌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바퀴만 있으면 말씀하셨던 그런 진흙 같은 데 걸릴 수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우리가 탱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캐터필러 뭐라 그러죠? 네, 캐터필러. 네, 무한 궤도라고 이제 보통 예.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한 무한 궤도가 되는 바퀴에 이런 이제 타이어 같은 게 달려 있는 무한 궤도가 적용이 돼 있어서 논밭이나 이제 과수 농장을 무리 없이 이제 누비도록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농부들이 스마트폰이나 PC로 로봇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본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이제 뭐 GPS나 레이저 거리 측정하는 최근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간 라이다 센서, 그리고 3D 매핑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이 과수농장을 이제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체가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는 해요. 네. 왜냐하면은 농지가 워낙 이제 높낮이가 고르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이야 뭐 걸으면 되지만 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레일이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무한궤도 자체에 돌이 끼거나 고랑에 빠져서 로봇이 뒤집힐 우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줄이기 위해서 국내 이제 그 연구 회사 이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죠.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뭐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계속 연구하면서 개선하고 있는 뭐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네. 진짜 이게 뭐 빠르게 움직이거나 이러면 좀 불안하실 수도 있을 텐데 진짜 계속 옆에서 따라온다고 하면 좀 충실히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농약 살포 면에서 보면 위에서 뿌리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개발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초기에는 오히려 그런 드론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농장에서는 드론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어디서 많이 쓰는 거냐? 과수농장에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수농장을 생각을 하면 이게 위에서 이렇게 농약을 쭉 뿌린다고 뭐 예를 들면 포도 같은데 그런 데다가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뿌리는데 효과가 없겠죠. 뭐 예를 들면은 포도 농장에서 당도를 높이려고 나무 위에다 비닐을 씌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공중에 농약을 살포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사과 및 몇몇 작물은 잎의 위가 아니라 아래에 농약을 뿌려야 된다고 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드론이 아닌 조금 더 개선되어 있는 상태가 필요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드론보다 로봇의 또 활약이 과수농장에서는 필요하다는 걸로 좀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손높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로봇 여기는 이제 방위산업 기술을 활용한 건데 많은 연구가 있겠네요. 네, 이른바 이제 팜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로봇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뭐 그 농부분들의 건강이나 아니면 안전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근원적으로 뭐 인구 감소나 고령화 문제가 있으니까 농촌 지역에서 일손 못 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제 뭐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구하기 힘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농업용 로봇인 팜봇의 조기 보급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빨리 필요하다 뭐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내 뭐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러한 농사를 짓는 데 돕는 많은 로봇들을 좀 만들고 연구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사람이 해오던 작업을 이제 로봇이 대신하는 겁니다. 뭐 씨나 모를 심는 거 외에도 뭐 정기적으로 농가밭에 뭐 물을 댄다거나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뭐 이런 쪽에 로봇을 투입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과거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갈수록 예전엔 반자동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컨트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직접 작업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갈수록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도 결국에는 이 로봇이나 기술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뭐 무인 트랙터라든지 아니면은 과일이나 농작물이 익으면 자율적으로 이제 주행하면서 수확하는 자율주행 수확기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엔 벽에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네. 과일을 다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은 없는 거네요. 일단 네. 센서가 다 부딪히기 전에 멈추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비하면은 약간 아직은 발전이 좀 더디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농업이 뭐 해외에 비해서는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또 ICT 기술이 좋기 때문에 더 정교해야겠어요. 네, 우리는 빠르게 올라가면서 격차를 지금 줄이면서 정교화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람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얘기로 사람들이 좀 많이 경계했지만 네. 이제는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야겠어요. 네, 오히려 이제 농업 현장에서 활약할수록 사람의 노동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농산물의 매출량 자체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1년 내내 농사에서 원래는 하루 종일 이제 농업에 계셨던 농업인들 분께서 살짝 쉬시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민지원 나온 군인과 같은 로봇이다. 저 그 말이 오늘 너무 와닿네요. 이런 장면 쫙 촬영해서 올리시면 또 네. 사람들 내가 이걸 사 먹는다 신기해하면서 또 구매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런 스타트업이 있는 거고 해외에서는 또 해외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네. 뭐 서로 배우고 공유하고 이러면 좋겠네요. 네. 미국에서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런 팜봇의 대표적인 한 회사 아이언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왜 만들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에 실제로 이제 출장을 갔었는데 노동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극심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근 농사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국에서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줄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 농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니까 넓은 땅이 노는 걸 보면서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서 로봇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워낙 넓은 땅이다 보니까 농업의 로봇을 일부 활용은 이미 하고 있었는데 파종에서 수확까지 로봇으로 완전히 자동화 처리하는 이런 기술들도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에너지를 좀 신재생 에너지를 좀 활용하려고 하는 흐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전기가 아닌 뭐 태양열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기술들도 좀 많이 있어서 농장 운영 비용을 상대적으로 또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게 나중에 정말 활성화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그것도 좀 그려보는 재미도 있네요. 네. 자,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윤한님께서 딸기 따는 로봇 손도 있던데 고추 따는 것도 좀 빨리 응용하면 좋겠네요. 진짜 허리 휘는 고추밭 지름길인데 사람 아프게 만드는 농업은 안 됩니다. 로봇에 맡기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비 내리고 있죠.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서부와 제주엔 낮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일부 남부 내륙에도 한때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이 날립니다. 곳에 따라서 도로에 살얼음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내 지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5시 19분 이 제주도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이 국도 최남단 마라도 해역에서 이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7km였고요. 이 지진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10초에서 30초가량 이 건물의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제주도 6해상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고요.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또 가장 강력했습니다. 지난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이후 또 가장 강력했고 또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11번째로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또 지진 발생 이후 어제 오후 9시까지 규모 1.3에서 1.7의 여진도 총 10번 발생했는데요. 기상청은 여진이 수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우려했던 지진 해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파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는 16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5,567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다소 줄긴 했습니다만 역시 화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 가운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사망자가 94명이나 나오면서 역대 최다 수치가 나왔습니다. 치명률도 0.83%로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906명으로 900명 선을 넘겨버렸고요.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2%에 육박하며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가야 하는 병상 대기자는 전국적으로 1,481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7,000명대, 많으면 8,000명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2명 추가돼서 누적 119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사망한 첫 사례가 나와서요. 전 세계 의학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식사나 카페에서 그 방역 패스 꼭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어제도 접속에 일부 장애가 있었네요. 네, 이 방역 패스 본격 시행 첫날부터 이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잇단 접속 장애 현상을 빚었는데요. 네, 어제 질병관리청은 야간에 서버를 긴급 증설하고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수행했다면서 원활하게 전자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낮 12시쯤 점심시간 무렵부터 네이버 앱을 통한 전자증명에 또다시 접속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과했는데요. 정부는 해당 시간대에 한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고 한산한 시간대에 미리 예방접종 인증을 받아놓으면 점심과 저녁 시간대 한꺼번에 몰리는 접속장애를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이 제기됐다고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초빙 교수로 지원했을 당시 이 경력 수상사항을 허위 기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김건희 씨가 해당 이력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근무 경력을 기재했는데 근무를 했다는 그 기간 동안 협회가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김건희 씨가 지난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작품을 출품해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이 수상 내역을 기재했는데요. 이 당시 수상자가 김건희 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라는 기록은 당시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수상한 것은 맞지만 이 본인은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당시 회사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이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또 가짜 수상 경력은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무원이나 공인도 아니고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반박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권성동 사무총장 성희롱 논란이 제기됐죠? 네, 지난 10일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기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부부에게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해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이 부부의 부인에게 강릉에 이런 미인이 있냐라면서 이 남편분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술자리를 갔던 중 남편이 자신에게 팬이다, 평소에 존경한다라고 얘기했고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라고 하기에 그 부인을 보고 미인이라고 칭찬하고 이 남편분께는 결혼을 잘하셨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헤어지면서 본인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고요. 해당 보도를 한 매체에 또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이날 그 112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민주당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성희롱 관련 신고가 접수가 됐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권성동 의원은 자리에 없었으며 이 경찰이 신고자에게 고수 절차 등을 안내하고 처리를 종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유예 발언으로 좀 논란이 있네요.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그제 김천 축복령 휴게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 유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집을 팔고 싶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라며 이 처분 시점에 따른 차등 완화를 당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골 움막을 사놓았더니 2주택자 종부세로 중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타당한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종부세도 일부 사례에 한해 조정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이 당과 정부의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말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했고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에서는 논의할 계획도 또 추진할 계획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성폭행하고 또 이걸 불법 촬영하고 계속 그 괴롭힌 악랄한 범죄가 있었네요. 네, 직장 동료를 협박해 오랜 기간 성노예로 부리면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을 했고 이후 약 1년 8개월여간 이 여성을 협박하며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마다 또 불법 촬영을 했고요. 특히 기혼인 피해자가 주말마다 남편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이 협박의 수위를 높였고 성노예 서약서까지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극단적 선택을 또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만 항소심은 범행에 비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자,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있었는데 신상이 공개됐군요. 네, 이 신변보호 대상자인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13살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피의자의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1996년생 만 25살 이석준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유사범행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석준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중대한 피해를 입혔고 또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데다가 CCTV 같은 영상 증거가 충분하다라고도 봤습니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다세대 주택에 찾아가서 자신이 알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13살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석준에게 적용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대신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가족이 범행 나흘 전 이석준을 성폭력과 감금 혐의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당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건을 하지 않았는데요. 부실 비판이 일자 서울 시내 31개 모든 경찰서는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형삼님께서 텃밭 가꾸기에서 소개했던 책 이름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저희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방송 내용 또 그런 거 찾아보시면 소개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비로 출발하는데요.